다음 발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승곤 박사님으로부터 원자로 기반 국내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및 전망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승곤 박사님은 나노 광자 유체 소자에 대해서 전공을 하셨고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출형 신형 연구로 동위원소 생산 시설 및 동위원소 생산 기술 개발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이승곤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승곤입니다. 저는 그 수출형 신형 연구로에 들어가는 이제 동위원소 생산 시설 그리고 거기로부터 생산되는 동위원소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이석규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신 방사선 바이오 성과 창출 전략의 큰 흐름의 일환으로서 이제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은 앞서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방사성 의약품의 장점에 대한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위원소가 안전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방사선 바이오 성과 창출 전략의 제일 첫 번째 전략 1번에 이제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아래서 나와 있듯이 동위원소가 생산돼서 동위원소가 분리정제가 돼서 이제 시장에 공급이 돼야지 이 전체적인 방사성 의약품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환자에까지 이르는 이 공급망이 잘 구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동위원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원자로 생산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로는 다목적 연구로기 때문에 동위원소 생산이 하나로 운영의 제일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동위원소를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이제 큰 어려움이 있어 왔고, 수출용 신형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을 때부터 동위원소 생산 전용로라는 개념으로 이제 지었고, 지금 현재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수로를 이용해서 또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 1단계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리정제 부분이 잘 이제 바틀렉이 해결이 된다면 이제 최근에 이제 민간 기업들이 많이 신약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으로 이제 흐름이 잘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치료용이나 진단용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속기나 원자로를 이용해서 생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가속기 부분은 바로 뒤 이어서 박정훈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이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유럽 핵의학회에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 하늘색으로 표시된 그 동그라미 부분이 이제 원자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동위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로를 이용하느냐 가속기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동위원소를 얼마나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지가 이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치료용 동위원소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루테튬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적인 아요다인 131, 그다음에 터뷴 161, 악티늄 225 등등이 있게 되고, 진단용 동위원소로는 굉장히 널리 쓰이게 되는 테크니튬 99의 원료가 되는 몰리브데늄, 그리고 이제 체외 진단에 많이 사용되는 요오드 125 같은 것들이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원자로 그 생산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 현재 좌측에 있는 하나로가 유일한 생산 소스였는데, 지난 2014년부터 근 10년 가까이 사실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래서 국내 동위원소도 거의 전량 이제 수입에 그동안에 의존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돌아가기 시작하지만 하나로 연간 가동 목표 일수가 한 200일에서 25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위원소는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감기 때문에 그 외의 기간은 이제 해외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장로 같은 경우에는 최신 연구로로 해외 가장 최신 연구로랑 같은 연간 300일 정도 공급이 가능한 그런 연구로로 설계돼 있어서 장점이 있고, 또한 월성 원전 같은 경우가 이제 동위원소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 세 가지 원자로가 서로가 서로를 백업해가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좌측에 있는 그림은 하나로의 원자로 노심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여러 가지 동그라미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원료 물질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공이 되겠습니다. 그 조사공에 얼마나 많은 중성자를 때려줄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우측에 있는 이제 서멀 뉴트론 플럭스라고 하는 수치로 나타나 있고, 각 조사공마다 저희가 이리듐 혹은 요오드, 그다음에 루테튬 177 뭐 어떤 것들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지가 기능이 이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기장로도 동일하게 되고, 이제 새로 건설이 되고 있는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같은 경우에는 지어질 때 당시에 이제 가장 수요가 많았던 네 가지 동위원소들, 몰리브데늄 99, 그 다음에 이리듐 192, 그리고 요오드 131, 그다음 요오드 125를 주요 생산 타겟으로 잡았고, 당시에 루테튬은 연구용 목적으로 이제 가능성만 그런 심어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이 되고 있는 그 수출용 신용로가 건설이 되고 있는 그 부산 기장의 사이트를 보시면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동남권 원자력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라는 그런 집적 단지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을 비롯해서 퓨처캠이나 서울대병원의 중입자 치료기, 치료센터 등등 이제 이 다양한 시설들이 이제 집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곳에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구축하는 기장 연구로와 그다음에 동위원소 활용연구센터 건설은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시면 위성 사진인데, 이렇게 바로 장안 IC 고속도로 인근에 이렇게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오버뷰에서 보시면 FMPF라고 되어 있는 1번 건물이 몰리브데늄 99를 생산하는 그런 건물이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4번에 RIPF라고 되어 있는 것이 Radio Isotope Production Facility라고 이제 동위원소 생산하는 시설과 의약품 생산을 위한 GMP 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올해 굉장히 이제 건설 진도가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구조 건설 자체로는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 하면 거의 끝나고, 인프라 구축은 26년 말에서 27년 정도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현재까지의 건설 경과를 좀 눈으로 동영상으로 한번 짧게 보시겠습니다. 202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이제 착공을 해서 23년에 이제 기초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지어지는 곳이 원자로 건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자로 건물 좌측에 지어지는 것이 몰리브데늄 생산 건물이고, 저 뒤쪽에 산 밑으로 지어지는 것이 이제 동위원소 생산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 이게 말까지의 경과고, 지금 현재는 요거보다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그런 마일스톤을 보시면은 24년에 이제 원자로 수조 라이너라든지 1차 냉각 펌프, 그다음에 제넌 지연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설비들이 이미 설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운영허가 신청하고 관련해서 서류 적합성 심사가 완료돼서 심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건설허가 때와 같은 지진이라든지 그런 이슈만 없다면 저희가 원하는 시점 안에 이제 운영허가를 득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위원소 생산을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원자로에서 원료 물질을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방사성 물질을 이제 생성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생성 그 표적 물질이라고 하는 그 원료 물질 안에 들어있는 그 동위원소를 저희가 원하는 것만 고순도로 분리해내는 분리 정제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GMP 퍼실리티에서 다시 한번 이제 멸균이라든지 후속 작업을 거치고 정확하게 양을 측량을 해가지고 포장하고 분배하고 함으로써 이제 방사성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원료 의약품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설비들이 필요하고, 현재 기장 연구로에는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위원소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산 기술 개발이 이제 필요한데, 몰리브데늄 99와 아까 그 수출용 신형 연구로 해서 목표로 한 네 가지 동위원소에 대해서는 현재 23년부터 착수를 해서 28년 6월 정도까지 이제 이것들을 상용화하고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을 지금 과기정통부 지원으로 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루테튬이라든지 아니면은 알파 핵종 악티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 5년 이내서부터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기장 연구로는 이제 착수를 2012년에 하다 보니까 경제성 평가라든지 그런 기능에서 이런 최신 이런 치료용 동위원소에 대한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바이오 성과 창출 전략을 통해서 그런 기장로의 기존의 한계를 좀 보완하고자 그 정부하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 또한 아래에 나와 있듯이 이제 한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카라 그리고 핵의학회하고 같이 이제 원료부터 끝단까지 저희가 그런 공급망을 만드는데 서로 협력을 위한 그런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좋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되기까지, 이게 잘 되기까지 큰 이제 그런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통해서 저희가 극복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동위원소인 몰리보데늄 99에 대한 전 세계 공급망을 이제 정리한 그림인데,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원료 우라늄부터 이제 생산자까지 굉장히 복잡한 그림을 나타내 있고, 이 중에서 어떤 원자로들은 현재 지금 가동이 중단돼 있고, 이런 네트워크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야 저희가 이제 저희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여를 할 수 있고 저희가 함께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전까지는 몰리브데늄 99에 대해서만 전 세계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 그 불안정성 때문에 OECD NEA에서는 하이레벨 그룹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이 몰리브데늄 99 이슈에 대한 그런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몰리브데늄 공급 현안이 거의 다 이제 해결이 됐고, 지금은 이제 치료용 핵종에 대한 그런 전 세계적인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2023년부터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이제 이 방사성 의료용 동위원소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몰리브데늄 99랑 요오드 131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중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루테늄 177 같은 경우에 대해서 수요가 매우 이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 수요 공급 양을 확보하는 거 발맞춰서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보험 체계라든지 병실이라든지 이제 생산 인력, 그다음에 병원의 인력 등등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이 같이 이제 연동이 되고 이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OECD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이런 걸 생산하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연구소 그리고 연구계, 그다음에 정부도 이제 우리로 따지면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 이런 엔티티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것은 이제 알파 방출 핵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런 데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여기 가보면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신형 연구로가 건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세계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한국의 위치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해서 제가 의장님께 다음번에는 한국의 현황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네트워킹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안정 공급인데, 동위원소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365일 공급이 돼야 여기 계신 기업들도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IR이라든지 말린크로드트, 현재는 이제 큐륨이라는 기업인데 여기만 연간 52주를 공급이 가능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43주, 44주, 그러니까 연간 300일 정도 원자로 운영하는 기간에만 공급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보면, 이것은 각 좌측에 있는 그 컬럼이 각 그 유럽과 전 세계에 있는 각 주요 연구용 원자로들의 가동 현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색깔이 칠해진 것이 가동, 그다음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가동 중지 기간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위에를 보시면 2015년에는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색깔이 뭉쳐 있고 어떤 부분은 색깔이 굉장히 빠져 있는데 아래로 보시면은 좀 더 이렇게 서로 교차해 가면서 이렇게 색깔을 좀 맞춰 놓은 것을 밸런스를 맞춰 놓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각 연구로마다 운영 일정을 조정해서 이제 서로 백업을 해주면서 도와주면서 그걸 비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생산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누적을 한 그래프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희망하는 안정 공급이 되려면 저 노란 선보다 높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너무 많이 그래프가 나와서 과잉 생산된 동위원소는 다 버려지게 되고 어떤 부분은 빨간 선에 아슬아슬하게 심지어는 어떤 때는 이제 빨간 선보다 밑으로 가서 안정 공급이 상당히 이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동위원소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몇 개의 연구로를 제외하고는 저기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1960년대, 70년대, 심지어 50년대에 이제 시작된 것들은 가동 중단이 되었거나 대부분의 연구로가 10년대에 가동 중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이제 한국의 저희 이제 수출용 신형 연구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촉각을 맞추고 저희의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전 세계적인 공급망 네트워크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원자로 생산 동위원소 공급 중단 문제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좌측에 이제 보시면 이제 주요 원자로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이제 불시적인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동위원소 공급이 중단된 사례인데 최근도 저도 이제 그 유럽 네트워크에서 계속 이메일이 알람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원자로가 멈췄다, 그래서 가동이 중단됐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몇 달마다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연구로 네트워크가 사실은 전 세계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데 유럽은 이제 인구가 4.5억 명 되는데 그 폴란드의 마리아 리액터라던가 아니면 체코의 연구로,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HFR, 벨기에의 BR2 같은 연구로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의 동위원소를 공급하는데 우리를 보면은 이제 제일 먼 부산하고 대전까지 해도 3시간 이내에 서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백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토가 좁기 때문에 그런 좀 더 유리한 환경에 있고 주변을 보면은 일본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을 보면 유럽보다 훨씬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이 잘 형성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이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유럽보다 더 좋은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또 하나 이제 아까 중수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수로라든지 그다음에 하나로, 기장로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동위원소를 백업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또 운반 용기라든지 도킹 시스템이라든지 표적 캡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격을 다 통일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또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는 이제 정부 투자가 잘 돼가지고 이제 기장 연구로는 곧 완공 예정인데 가장 시급한 것이 생산 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저희가 요드 MIBG 그 희귀 암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만 이제 10명 이상의 약사님 2분하고 인력이 이제 연간 한 300명 정도의 환자 치료를 위해서 그 분들이 수고를 하셔서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원료 동위원소를 전 세계 뭐 20%, 그다음에 국내 100% 이렇게 다양하게 하려면 수십 명의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지금부터 그분들이 저희 동위원소 생산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래야지 이제 기장로가 가동에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핫셀에 가서 매니플레이터를 조작하면서 생산을 할 텐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 연구로 바로 옆에 이제 동위원소 활용 연구 센터가 이제 6월에 이제 가오픈을 하게 되는데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생산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들을 갖추고 그분들을 훈련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방사성 의약품 시장과 기술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국내 동위원소 생산 원자로들 그리고 가속기들이 이제 특성을 고려한 역할 분담하고 협력 체계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가 경쟁하기 위한 동위원소 생산 원자로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국가 동위원소 프로그램이나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에 저희도 잘 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에서 저희가 하려면은 원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팀 코리아라고 그래가지고 다 같이 연합해서 수출을 하는데 동위원소도 이제 K 브랜드 이런 것을 저희가 기업 민간하고 연구소가 하고 정부하고 협력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세대 이제 알파 핵종을 생산하려면 굉장히 희귀한 그런 원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어떤 한 기관의 노력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정부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 치료용 차세대 치료용 동위원소 공급을 위한 그런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곤 박사님 감사합니다.